그러고 이제 나의 악몽인데 지금 다음 대통령 후보가 용산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은 난 참 적다고 보는데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용산에다가 근사한 대통령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이게 악몽인데 지금 세종시에 짓겠다고 한 제2 집무실을 제1 집무실로 삼아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옮기겠다. 충청도표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나는 걱정입니다. 나머지 앞에 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세종시로 옮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는 사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게 한번 대통령 집무실이 개방되었다가 다시 그걸 하려면은 보안상이나 여러 문제로 또 그 나름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임시적이었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사실 그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주변에 고층 건물이 즐비한 상황 속에서 개활지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 봅니다. 이게 제가 첫날 그 대통령이 5월 9일날 이제 처음 집무를 시작했으니까 5월 11일인가요? 제가 대통령실에 이제 2022년에 놀러 갔을 때, 놀러는 좀 그렇고 방문했을 때, 그때 뭐 놀러 온 거 맞죠? 그때 뭐 일이 있어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처음 딱 보여줬을 때 제가 그때 경호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용현이겠죠. 근데 여기 근데 방탄은 됩니까? 주변에 보면 용산에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즐비하고 있는 방탄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됐어. 방탄이 안 된 왜 들어가는? 방탄이 안 된 유리창에다가 대통령을 집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두서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원리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이 가면은 그게 천도거든요. 예. 천도라는 게 이거는 대통령실 옮기는 것보다 한 100배 좀 더 중대한 문제고 예. 이건 민족사적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남북 간의 대결이 결국 평양과 서울의 대결인데 그럼 서울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서울도 사실은 광화문이거든. 광화문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인데 이걸 용산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세종시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도가 돼버리고 천도가 되면은 서울에 남는 거는 뭐 국회의사당은 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또 옮긴다 공약을 해버렸다고. 그 남은 거는 대법원밖에 없다고. 대법원만 있으면은 여기서 정통성이란 게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조직의 정신과 영혼이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의 입지가 앞으로 통일까지 내다봤을 때 그게 적당한 수도냐 하면 아니거든. 이게 내륙이고 더구나 역사적 배경이 약하고 그럼 세종과 평양의 대결에서는 난 세종이 밀린다고 봐요. 그래서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들이 줄기차게 이 천도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때 주장했던 게 신도시 건설이었거든. 행정도시. 그런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 행정도시 한다는 놓고 청와대 옮긴다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때 이명박 시장이 위헌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불문법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게 또 나중에 뭐 그 행정부의 반을 옮기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지금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뭐 불가피하다, 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차원은 아니에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킨 거가 그 사람 말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기 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기 갔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청와대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부분 개방했는데 그거 유지하면 돼요. 저 백악관처럼.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두섭지 이전하냐라고 제가 비공개에서 발언했다가 그거를 3분 만에 모 최고위원이 카톡으로 대통령한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그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난리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절차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김종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주장하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26년을 생각하고 한 건데 2027년이지 2027년을 생각하고 한 건데 너무 이게 앞당겨졌는데 저는 정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대선에서 그렇게 쉬운 결과들을 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생각해보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때 제가 이제 멸시감치해서 뒤에서 보는 후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유창 캠프의 캠페인 수준을 보니까 지금 왜 전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동탄에 당선될 때도 그럴 거 보면은 의외로 보면은 다 시대상에 맞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은 세대의 그 본질적인 고민을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죠? 무능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무능한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무능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억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멸하고 말았는데 이 보수에 쪽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실력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종북 한마디로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데 내가 이쪽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유능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그 전략도 아주 뛰어나고 난 그래서 야 이런 세력을 상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몇 가지 대전략으로 이긴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국면에서도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요. 민주당에 사실 김병주 의원이나 아니면 박선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거기에 젊은 저랑 동갑이지만 이소영 의원 이런 사람도 주목을 받는 게 보수가 엘리트성을 승부한다는 말이 2012년 이후로 끝났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사성 장군 출신 그런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계속 삼성 장군 중에 나오잖아요, 지금. 없어요. 사성 장군이, 이제 사성 장군이면은 옛날 같으면 당연히 보수 정당에 와서 정치하는 건데, 사성 장군도 이제 민주당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외교관 출신이요? 저쪽에 보면 뭐 외교관 출신들 꽤 있고, 뭐 미성락 그 의원이라든지, 뭐 다 있고, 김준영 교수도 있고,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외교관 출신 뭐 김건 의원 있고 하지만 옛날 같은 외교관 출신은 당연히 보수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거고 뭐 김한규, 이소영 이런 민주당 의원들 다 김현장 변호사 출신의 똑똑한 거로 이름 날리던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보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보수는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보수라 그러면은 이런 TK에서 그런 인재들이 배출된다 했을 때 제가 항상 관복 색깔로 비유하지만은 옛날로 치면 당상관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TK에서 어디 공천받아서 이제 그러면 차관 이상급, 뭐 판서나 참판을 지낸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출마하는 게 TK에 출마하는 사람. 요즘은 대부분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래. 예. 이 대부분 행정관 출신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2012년에 16년에 이럴 때 보면요, 차관 출신들이 대구에 4명인가 나왔을걸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행정관 출신 아니면 어디 뭐, 그렇게 구청장 출신 뭐, 노위원 출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수는 토호화를 택했고요. 토호화. 예. 토호. 민주당은 엘리트화를 택했습니다. 그 아주 아픈 이야기치네요. 예.
토호화와 엘리트화의 길이 완전 갈린 겁니다. 왜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든 영입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지역이 TK인데 그 TK, PK는 오히려 토호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인재 매출 될 리가 없고, 그러면은 굳이 몇 명 영입할 수 있는 게 비례 몇 명인데, 비례는 태생적으로 선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은 당원이 400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국민의힘은 좀 절반 늘려서 정도 됩니다. 한 80만 돼. 네, 이거 민주당이 그 당비례 당은 150만 정도 되고요. 국민의힘 79만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안에 3명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저는 우왕좌왕이 사실상 우왕좌왕 말도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단체장들 우르르 이번에 보면은 탄핵 반대 처음에 나섰던 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탄핵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반대로 하면서 그 경선에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그 나중에 본선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걸 텐데요. 절제적으로 독수독과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탄핵에 반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본선 가서 당선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탄핵 반대한 사람들은. 보수 정당의 비겁함이라 하면, 예를 들어 지난 탄핵 때도 보면요, 6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거든요. 그 안에는 나경원도 들어있고 주호영, 권성동,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단체장이었지만 김기현 대표도 그때는 찬성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 거의 다 찬성했거든요. 네. 지금 뭐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 이런 거 다 찬성했거든요. 자, 그럼 찬성했는데 그분 중에서 그러면은 본인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삼선 의원식 하고 뭐 원내대표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후배들한테는 거꾸로 본인들이 기득권의 대상이 되니까, 야, 니네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탄핵의 짐은 무겁다. 하지만 나눠들면 들 수 있다.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예. 그때 보수가 어려웠던 건 비겁하게 나눠들지 않고 한 사람한테 온팡지게 씌워가지고 저놈을, 그러니까 희생양의 정확한 표현이죠. 스케이프고트의 정확한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면은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건데, 저는 그 비겁함은 정말 그거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탄핵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이게 훈장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족쇄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탄핵도 이제 사람이 경험에 지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탄핵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소리 하는데, 그것이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피도 안 섞인 사람이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뭐 100몇십억 모았다 그래가지고 탄핵되는 것과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탄핵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인지 못하는 거는 진짜 원색적인 표현으로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계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박근혜 탄핵이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정당의 판단 능력이 소멸됐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이 세계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처단된 게 몇 분 있는데, 네. 저기 십몇 세기인가 베니스에서 그 국가원수를 도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네. 저 왕정으로 하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참수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 네. 표토르 3세가 집권해가지고 그때 7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 프러시아를 코로나로 몰아놓고 있다가 프러시아하고 일방적으로
휴전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과 동지를 바꿔버려요. 예. 그러고 프러시아 군제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 근위대가 에카트리나 부인인 에카트리나 2세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표토르 3세도 죽었다고요. 이 두 가지 경우 유일해요. 두 가지. 근데 이번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서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대역죄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국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네. 이 왕을 그렇죠. 타도한다든지 대역죄고 이거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죠. 하이 트리전. 대역죄는 이 대명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준하는 게 내란죄 있고 이제 여적죄 이런 거 네. 이제 합친 건데 자, 이 사람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가 오늘 발표한 대로 망상에 의한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이걸 편들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세력, 부정선 음모론자들인데 이 세력이 앞으로 과연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점입니다. 저도 이제 젊은 이제 형사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들이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윤석열 통이 할 수 있는 변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 1. 김용현이 시켜서 했어요. 김용현이 시켰다. 네, 김용현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2. 본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술로는 안 될 테고 또 심각한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반농담조의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법률가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법이 생길 때는 이런 법이 실제로 적용될 상황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제 해석이 굉장히 난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 내란죄 아니면 여적죄라는 게 그 주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상정하고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가들이 고민이 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한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외교 안보 뭐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더 채워야 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진행되는 게 예. 좋은 현장 사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무지했으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예. 군 통수권자라 함은 진짜 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보나 모든 면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혼자 도사물련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문명적인 이야기를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뭐 동서고금을 다 이 센스 오브 히스토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뭐 트루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교양이 너무나 부족한데 특히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중세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게 요새는 뭐 암흑기라고 안 하지만은 워낙 교황 지배 체제가 강해가지고 이 앞길이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나는 정신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최근의 역사는 사실은 조선조 아닙니까, 그죠? 예. 조선조 이전과 조선조 이후는 굉장히 다른 나라인데 우리의 민족사의 가장 제1황금기가 신라가 상북통일한 다음에 세계체제에 편입돼가지고 한 300년 동안 말하자면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고 그때 경주는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신라의 상북통일을 그걸 좌파적 역사관으로 해가지고 뭐 외세를 이용한 반민족적 뭐라고 해가지고 말도 아닌 걸로 해가지고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한국판 르네상스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조선조를 극복하고 고려, 그 다음에 신라, 삼국시대로 올라가는 이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알아먹을 사람이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밖에 없었고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 천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전략가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대전략은 정권을 결정하는 게 전장이 아니고 선거판에서 그 세대포이론이라는 전략으로 정권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는데 여기서 이제 망쳐버리러 오니까 네. 참 그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좀뭐 하고 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의 말과 글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수준인 것 같고 정치인 중에 의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요새도 책을 봐요? 저는 요즘은 새로운 책을 읽기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시 좋았던 책들의 그렇죠.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명상록 얘기한 게 저는 탄핵 사태 이거 터지자마자 제가 아까 했죠. 저는 영어로 읽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번역판을 이제 하나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 뭐냐면 책이 그냥 제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의 의미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대중에게 전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요즘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참 다행이었던 게 27살에 정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 조갑세 대표님 포함해서 앞선 세대의 현인에 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책이야 나중에 누가 따로 읽을 수 있지만은 아까 말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정치하면서 갖고 있는 전유재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상당히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권위자 절대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이면 차라리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생 토론 배틀 같은 걸 나가가지고 가끔 심사를 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무위키의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사고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의 그렇죠. 나무위키에 기록된 걸 갖고 찬성 반대 측이 싸우면서 기교만 부리는 겁니다. 맥락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요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비력상을 받은 독일인 한국학자가 그 김윤덕 기자하고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걸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한국은 철학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거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에 가는 순간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다 바보가 됩니다. 자꾸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우수하는 거지. 다 언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한글 전용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 철학이 왜 없는지, 그리고 인문교육이 무너져 버렸는데, 인문교육이 결국은 정확한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는데, 그 정확한 언어가 안 되면은, 저는 지금 이 질이 확 떨어져 버린 이 정치는 아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결국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가는데, 이걸 과연 IT라든지 AI라든지 이걸로 과연 보충이 되느냐? 저는 한국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위기를 이야기해도 여러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될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의 위기, 한국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한국어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특정한 사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네. 지금 추진하다가 힘이 빠졌는 것 같은데 광화문 현판이 지금 한자로 돼 있거든요. 네.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광화문 한글 네. 글자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목적으로 복원하면서 네. 다시 옛날 글자를 네. 광화문이라고 했더라고. 네. 근데 그걸 한글로 또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네. 왜 바꾸지느냐 하는 논리가 뭐냐. 바로 앞에 세종대왕 네.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 동상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야.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인데. 아니,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전용하라고 한글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문화부 장관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한글은 확실히 표음에는 효율적이지만은, 어쨌든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가지수라는 게 적기 때문에 동음 이어가 너무 많고, 맞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굳이 한자 안 써도 한자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참 편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은 그게 26글자 간단해 보이지만은 보통 영어의 접두사나 접미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한 4-5글자 정도 되기 때문에 26의 4승, 5승 정도의 가지수로 의미가 담겨 있는 접두, 접미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에서는 가지수가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저는 조어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어를 할 때 이게 사실 언어의 맛깔짐이 드러나는 건데 조어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조어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외래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래어로 들어오지. 예. 영어를 그냥 음독해가지고 외래어로 들어오는 형태로 가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운율문학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관심은 내년 1월 30일 이후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선거판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죠. 네, 역할을 그 무대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이상 역할은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요.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찾을 텐데요. 저는 한다 그러면은 신 40대 기술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이의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였다면은 저는 지금 신 40대 기술론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금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생존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야만을 배척하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언어를 풀어내느냐가 이제 답이겠죠. 네. 아주 좋네요. 네. 신 40대 기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의 전략. 답이 나왔네.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생존. 생존. 예. 누구는 윤석열에 대한 독수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안티 이재명은 절대 아니고요.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권에 둘러싸여 가지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아랍 국가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국가 생존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게 전시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겪어가는 와중에 포항제철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여수 화학단지의 롯데케미칼 같은 곳은 지금 회사를 문 닫을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대안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무너져 나갈 겁니다. 2차 산업부터 해서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지금 잠깐 뭐 현대차가 무슨 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이런 것 아니면 하이닉스가 뭐 HBM을 많이 판다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에 비하면은 엄마를 오줌 누기식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저는 국가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걸 뒷받침할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생존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근데 생존의 문제도 결국은 생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네.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편리한 대로 사는데 익숙하니까 결국은 행복도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 세계에서 57등 이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4등 아니면 5등이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공격을 겪은 다음에 조사한데도 1등이 떨어져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등입니다. 5등.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총 들고 나라 지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이거든. 이 자부심은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졌던 때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 때 몽고 침공 받아가지고 지켜내는 뭐 삼별초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보수고 뭐고 다 젖혀가지고 이 아까 말한 좋은 생존의 문제, 그죠? 네. 그럼 생존하려면은 전략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생존 의지를 가진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